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407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K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지연이 많이 되셨잖아요. 뭐 축구 팬들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정규리그를 좀 축소해서 하는 것 같아요. 22라운드 거기다가 플러스 파이널 라운드까지 5라운드까지 합쳐서 27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다른 해외 리그가 다 중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목을 받는 K리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미 뭐 K리그가 10여 군데 네. 뭐 방송,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해서 세계 뭐 10여 개국에 이제 중계가 된다고 해요. 네. 뭐 야구도 사실 최근에 그런 그렇죠.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 스포츠를 우리가 향유하는 게 여태까지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맞아요.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몇 개월 동안 이제 업고 보니까 소중함을 또, 알았어요. 소중함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거쳤는데 어쨌든 이제 K리그는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갈증을 느꼈나요, 그렇죠? 그렇죠. 스포츠는 생명이 라이브잖아요. 네, 생중계를 계속 보질 못하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이번엔 처음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가장 그 갈증을 느꼈던 게 장 의원님인 게 그런 거를 못 보시면서 인터넷 쇼핑의 맛을 들리셔서 돈 그만 써. VIP가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라이브한 것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5월 5일 야구부터 개막이 됐잖아요. 맞아요. 야구부터 저 보게 되더라고요. 무관중 경기부터 계속. 그래서 이번에 K리그가 또 특히 17개국의 중계권 팔았다 그러죠. 네. 또 여러 나라에도 아마 소개될 것 같고 또 축구에 목마른 갈증을 느낀 많은 해외 팬들도 K리그를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에 특히 개막전부터 아주 좋은 경기 내용으로 이 한국 K리그의 위상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일이 생겨나면서 더욱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인터뷰가 2m 거리 유지잖아요. 네. 정순주 아나운서와 예를 들어 손수 감독 간의 거리가 2m면은 그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막전은 나가요. 개막전은 나가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방역 체제가 갔지만 아직 유관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관중이 될 때까지 개막전은 리포팅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리뷰 같은 것만 하고 그리고 조금 저는 쉬다가 유관중이 또 다시 찾아 나타나는 걸로. 그 일이 완전 돌아온 게 아니네 그럼. 어쨌든 저 정순주 아나운서가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출장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유관중 전환이 이루어지는 네. 시기가 빨리 와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무관중이고 좀 잘 지켜서 유관중으로 될 때까지를 좀 기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갈게요. 전북 현대 대 수원 삼성이에요. 네, 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세 경기를 이 원투펀치 일부를 통해서 프리뷰를 하겠고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승부 예측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세 경기는 조금 미안하지만 승부 예측을 통해서 조금 간단히 네. 그렇게 아마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팀은 좀 어떤 변화가 있었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될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북과 수원 어떤 준비를 좀 했을까요? 그 정순주 아나운서의 예측은 어떠세요, 이 경기? 뭐 벌써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저는 솔직히 전북이죠. 수원 팬들 죄송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개막전을 비길 것 같기도 하고 전북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정순주 아나운서가 전북 승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그 예측이 일반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전북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은 해소가 충분히 되는지 좀 더 지켜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팀이긴 해요. 네네네. 특히 이제 챔피언스리그 뭐 요코하마, 시드니 경기들에서 나왔던 그렇죠. 문제들, 특히 이제 로페즈와 문선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북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경기도 로페즈가 개인적인 파괴력을 앞세워서 뭔가 정말 뚫고 우겨놓고 막 이런 게 있었고 또 문선민 선수가 정말 시원한 뒷공간 돌파에 의한 또 많은 공격 포인트들을 양산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측면에서 파괴력의 거의 뭐 선봉장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선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전북이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 아무래도 테크니션들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로페즈, 문선민이 또 담당하던 측면의 와이드한 플레이를 소화해주는 선수의 숫자는 좀
줄었어요. 맞아요. 새로 영입한 무릴로 같은 선수도 사실은 측면에서 오히려 중앙 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킥을 활용해서 풀어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전문 와이드맨이 좀 부족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문 와이드맨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북은 어떻게 공격을 할 거냐? 결국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공산이 크죠. 예를 들어 왼쪽이다 그러면은 무릴로 선수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고 왼쪽에서의 공격은 사실상 이제 김진수 선수가 담당을 한다든가 이제 윙백들의 측면 공격이 더 많아질 거고 뭐 이전에도 뭐 많긴 했습니다만 로페즈와 문선민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윙백의 측면 공격 의존도가 좀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역으로 상대 팀들은 그래도 전북을 상대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측면 수비수들이 비우고 나온 뒷공간 그쪽으로 이제 볼을 끊었을 때 빠르게 공격을 전개시키는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에 타가트라든가 한희건 선수를 이제 그쪽으로 돌아나가는 모션을 취할 때 전북의 볼을 끊어내서 이제 롱패스 연결이 제대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수원 같은 경우도 전북의 그런 지금 구조적인 약점을 충분히 이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역시 또 전북은 신영민 선수가 없는 거. 그렇죠. 네, 신영민 선수가 없으면서 지금 이수빈 선수라든가 손준호 선수를 수비의 축으로 좀 더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여기 정혁이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신영민 정도의 정말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무게감은 전북이 이전보다는 또 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상대의 역습에 있어서 4백 라인에 대한 보호가 조금 취약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북의 아킬레스건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1차전에서는 장 의원님도 이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수원이 그래도 안고 있는 문제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액면가의 그런 예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원이 최근에 구대영 선수, 최성근 선수, 여기에 이제 김건희 선수까지 첫 경기에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최근 이제 연습 경기 때 활용된 멤버를 보면 민상기 선수를 지금 활용을 계속 안 해왔는데 그렇다면 민상기 선수가 아마 몸 상태에 좀 이상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염기훈 선수도 최근 연습 경기에서 활용 안 된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김건희, 구대영, 최성근에다가 민상기, 염기훈 선수까지도 약간 출전이 물음표다. 이 상황에서 수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이제 자원이 조금 얇아졌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일단 지금 수원이 최근에 이제 경기를 펼친 걸 보면 김민우 선수가 이제 염기훈 선수를 장기적으로는 대체하는 에이스 역할을 이제 떠맡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3-4-1-2 포메이션을 활용할 때 김민우 선수를 1회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염기훈 선수가 올 시즌에는 그렇게 풀 시즌 풀타임 뛰기가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연령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민우 선수를 새로운 공격의 핵으로 이제 부상을 시키려는 그런 어떤 보관인 것처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포진에서 상대는 김민우 선수에 대한 어떤 타이트한 마크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력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포진에서 플레이메이커 공격형 미드필더가 막히면 그게 오히려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우 선수에 대한 상대의 밀착 마크는 수원도 앞으로는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김민우 선수가 수원에게는 중요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한 의원님이 뭐 얘기를 잘 해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드릴 건 없는데요. 전북 같은 경우 조금 추가를 하자면 일단 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지금 전북이 올 시즌 초반에 사실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신영민 선수의 공백에 따른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로 어린 이수빈 선수가 새롭게 들어와서 과연 무거운 짐을 혼자서 잘 안고 꾸려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를 약간 내려서 같이 쓰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김보경 선수를 아예 공격형 미드필더로 집중을 시키려는 노력인데 이 허리 라인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전북은 기본적으로 빌드업 이후에 아무래도 상대 진영에서는 측면 수비의 오버랩이 중요한 지금 현재 구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벨트비크 같은 공격수를 한동안은 계속 쓰려고 할 겁니다. 모라이스 감독이. 벨트비크는 아무래도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골을 넣는 데 집중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크로스 지원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전북의 핵심은 사실 김진수나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에.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파괴력 있는 전문 윙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교원 선수 정도 제외하면 전문 윙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무릴로나 이런 선수들 들어왔지만 무릴로 선수도 제가 한 20몇 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이런 것 특징들을 보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오히려 많이 나온 적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거리 슈팅 능력, 오른발 프리킥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 선수가 막 파괴력 있는 윙어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네, 약간 중앙지향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오히려 이선 역할을 하는 유형이고 나머지 쿠니모토나 이런 유형들도 사실은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런 선수들은 중앙으로 좁혀가는 플레이를 하게 만들 것이고 김보경 선수와 더불어서 중앙 쪽의 숫자를 집중시킨 상황에서 측면 크로스 공격이 될 텐데 결국은 초반에 상대에게 그렇게 공격자를 늘려서 상대 진영에서 밀집 수비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이 끊겼을 때 가장 뒤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요원은 사실 이수빈 선수가 그 1차적인 그렇죠. 역할입니다. 근데 거기가 무너질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이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현재 코로나 시국 이후에 다시 연습 경기들을 치른 상황을 보면은 벨트비크가 능력이 있고 무릴로도 능력이 있지만 두 선수가 아직 적응을 완전히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리그 초반에는 전북이 상당히 부침이 있는 경기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거는 요코하마전 때는 정말 졸전이었고 이번 경기까지 그러한 흐름은 어느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수원에게도 기회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수원은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북만큼 지금 문제가 좀 많다고 봐요. 네. 일단은 영입 정책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진 못하겠습니다. 수원의 영입 정책에서의 올 시즌 성공은 김민우, 타가트를 지켰다는 것이죠. 네. 팬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팬들도 알고 사실 팀도 사실 아는 문제는 중앙 미드필더가 확실한 클래스의 선수들로 좀 보강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에서 이 임생 감독의 축구가 올 시즌에도 아마 3백의 운영 중심에서 4백을 병행하는 형태로 갈 텐데 아무래도 전방 압박을 적절하게 수행을 하면서 뒤에서는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노련한 미드필더가 필요하고 뭐 이른바 10번 역할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공격형 미드필더도 없을 뿐더러 그 뒤에 중앙 미드필더들도 믿음직스러운 공격 빌드업 체계를 만들어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체계의 중심이 살아나야 이 3백 운영에 있어서 본인들의 템포대로 템포 조절을 하면서 오히려 점유율을 갖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수비 라인에서의 실점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시간도 벌고요. 그리고 앞쪽에 전진을 했을 때 압박을 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다시 볼 백업을 시킬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전방에 뭐 한희권, 타가트 같은 선수들을 놓고 김민우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려고 하는 뭐 이런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네. 또는 뭐 김민우 선수를 윙포워드로 기용한다든지. 그래서 요즘에 자체 청백전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오히려 청백전 경기들을 보면 저는 올 시즌에 이 수원의 키는 젊은 선수들이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 중에 지금 상무에 1차 합격한 선수들도 있어요. 네. 오현규, 뭐 유주환, 고승범, 고승범. 유주환 뭐 이런 선수들인데 이러한 젊은 선수들이 팀에 얼만큼 어떤 에너지를 넣어주느냐가 올 시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염기훈 같은 베테랑들은 선발로 들어가기보다는 올 시즌에는 그렇죠. 후반전에 많이 조커로 나오죠. 이제 아마 기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팀은 결국 홍철이 풀어줘야 되고 윙백에서의 공격, 사이드에서 공격을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고요. 또 김민우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 젊은 선수들이 사실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으면 특히 아주 한석희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한테도 저는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잘해줄 수 있으면 팀이 조금 살아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동안의 리스크가 좀 커버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뭐 한현님도 민상기 선수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 뭐 그렇지만 여전히 수비진은 좀 불안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수비진 같은 경우는 배우 쪽에 침투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미스 플레이를 줄여야 됩니다. 자체 청백전에서도 본인들끼리 실점하는 과정들 보면 수비진들의 미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으면 수원은 올 시즌에도 쉬운 리그 일정 소화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헨리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헨리 선수도 뭐 좋았을 때 모습 보면은 상당히 적극적인 운영과 또 파워풀한 움직임 여러 가지 능력이 좋은 것 같은데 가끔 보면 또 밸런스를 잃는 듯한 불안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약간 이제 덤비는 스타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덤비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하는 날은 환상적이에요. 네. 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 시즌에 사실 잘 되려면 오히려 이제 영입한 크르피치 선수, 이 선수도 능력이 없는 선수 아니에요. 상당히 능력이 있는 선수. 이 선수까지 터져주고 그래서 공격진의 가용풀이 늘어나면서 전술적인 유연성이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전술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비 라인 같은 경우도 베테랑들과 새로운 용병, 뭐 양상민 같은 베테랑들, 또 헨리 같은 용병, 거기에 기존의 조금 젊은 수비수까지 힘이 된다면 그런 시너지들이 하나가 다 들어갔을 때 수원은 올 시즌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현재 우려가 되던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수원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 수원에게 좀 희망 섞인 얘기를 하나 네. 하자면 염기훈 선수가 언젠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올 시즌은 한석희 선수가 터지는 시즌이다. 그런데 어떤 선수의 어떤 잠재력, 능력 그리고 어떤 터질 건가 안 터질 건가 이런 예상을 사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팀에서 계속 그렇죠. 지켜봐 왔고 훈련을 같이 했던 또 동료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염기훈 선수 정도의 안목에서 한석희 선수가 올 시즌은 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수원이 영입적으로 그렇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없는 상황에서 사실 젊은 선수들이 터지는 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대표 주자가 한석희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오연규 선수가 물론 저 2020년 저 상무 2차에 지금 서류 합격이 된 상태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거는 뭐 당장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차후에 또 완전히 합격해서 이제 언제 입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뭐 시즌 지금 초반부에 그것이 지금 문제는 아니니까 오연규 선수도 역시 수원에서 또 기대를 하는 선수고 그리고 송진규 선수가 또 있어요. 송진규 선수가 또 미드필드 지역에서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는 게 분명히 수원은 중요하고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기대치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면 뭐 영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원은 결국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 첫 경기 상황은 어찌됐건 전북도 구조적인 문제가 몇 군데 있지만 그래도 수원의 상황이 액면가로 조금 덜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전북보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매치업은 그래도 전북이 좀 우세한 매치업이 아닐까. 자 그럼 장 의원님은 두 팀 중에 저는 전북 승리 봅니다. 아마 임생 감독이 청백전도 그렇고 압박하고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쇼패스 비율을 많이 높인다기보다는 배후 침투를 노리고 직접 뒤에서부터 뭐 양상민의 왼발킥이든 중거리 킥으로 배후 침투 공격을 다이렉트하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북전에도 그러한 롱패스 비율이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이 이제 주도하기보다는 5백으로 지키다가 빌드업 체계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앞쪽에서 뭐 한희권이나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한 김민우나 이런 선수들을 직접 공략을 시키는 이런 운영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전북은 지금 센터백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센터백들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세밀하지 못한 공격이라면 전북이 실점은 할 가능성은 있지만 멀티 실점까지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불안한 수비를 고려해 볼 땐 수원이 오히려 실점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저는 한 1대1? 골차 정도 2대1 정도 보시는 것 2대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북과 수원의 경기는 전북 이렇게 승부예측이 들어갔고 네, 강원FC 대 FC서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의 아이들과 그리고 FC서울 최원수 감독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땄어요, 작년에. 네, 요거는 대결의 제목만 제가 얘기하고 장 의원님께 먼저 넘기겠습니다. 네. 이 대결은 병수볼 대 용수볼. 연습. 전 병수의 아이들 대 용수의 아이들로 할래요. 뭐 이 팀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의 패턴을 그대로 계승하는 두 팀이다. 맞아요. 근데 이제 변화가 더 있는 팀은 전술적으로는 FC 서울이지만, 근데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담금질된 그런 운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에 보여줬듯이 김병수 감독이 많은 패스를 통해서 수준 높은 빌드업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공격 시, 수비 시, 선수들의 어떤 롤도 조금씩 바꾸고 또 선수들의 어떤 빌드업 포지셔닝 또 앞쪽에서는 선수들에게 상당히 좀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또 움직임 그리고 또 수비로 전환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구조의 운영 이런 전환 속에서 빌드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에서 펩 가르디올라를 위시한
축구에서 많이 나오는 빌드업 체계죠. 네, 이런 체계를 운영하고 수비할 때는 또 수비 숫자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이제 운영이긴 한데, 근데 여전히 이제 지난 시즌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수비였거든요. 네. 빌드업 체계 시에 결국은 측면 풀백들까지도 공격 가담을 시키는, 중앙과 또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역할에서 윙백이 됐던 또 풀백의 움직임이 됐던 공격수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공격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볼 소유권을 잃었을 경우 상대에게 측면 배후를 노출하거나 바로 이제 수비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역습을 허용하면서 실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이제 김병수 감독 입장에선 공격은 외국인 선수들 필요 없다. 네. 나카자토 아시아 쿼터 한 명이면, 왼쪽 윙백 풀백이면 한 명이면 되고, 나머지는 감독의 축구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선수들. 거기에는 이제 뭐 영남대 출신 제자들도 있고요. 본인의 축구를 잘 이해하고 본인과 맞는 국내 토종 선수들을 다 이제 들여왔어요. 외국인 선수 없이도 본인 축구를 잘 만들어서 하나의 팀으로서 좋은 축구를 이제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입이 됐는데, 일단 임채민, 신세계 이런 선수들의 영입은 결국은 이제 수비 쪽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보강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네. 기존의 김호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수비보다는 발렌티노스는 보냈지만 임채민 선수를 데려오면서, 임채민 선수는 아무래도 김병수 감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니까 임채민 선수가 뒤에서부터의 어떤 수비 커버, 또 앞쪽에서의 지연할 때 어떤 컨트롤, 이런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입이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난 시즌보다는 이 이른바 병수볼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팀들이요, 강원FC에 대한 시스템, 전술적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시즌하고는 다를 겁니다. 네, 분석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강원FC의 김병수 감독 축구가 좋은 축구고 여전히 상당히 아주 아기자기하고 짜임새 있는 축구를 구사하는 건 맞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초반에 상대 분석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스타일이 말려 들어가서 좋은 내용을 보이고도, 지난 시즌엔 그랬어요. 좋은 경기를 하고도 한 번 뒷공간 무너져서 실점해가지고 승점 3점을 잃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내 공격진들, 김승대나 이번에도 새로 영입했지만 이런 선수들이 외국인 특급 뭐 용병들,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무언가 5% 부족한 그런 마무리 크로스나 마무리 결정력이 나올 경우에, 슈팅도 많고 경기도 많이 점유율도 높고 패스 횟수도 훨씬 높은데 골을 못 넣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소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좋은 축구를 하고도 결과를 못 내는, 거기다 또 상대에게 약점을 공략당하는 그런 상황이 초반에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을 어떻게 결과들을 잘 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경기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약간 불안 요소는 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 운영이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김병수 감독이 사실 그 조직적으로 올 시즌은 파격은 어떤 조직적으로 그냥 발전해 나갈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강원FC 유니폼도 그 가치, 그 철학을 담아서 굉장히 조직적인 발전적인 뭐 그라데이션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직적으로 잘하는 팀을 맞이하기에 최용수 감독이 그런 걸 또 잘하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최용수 감독은 역시 분석에 의한 상대에 대한 어떤 맞춤형, 이런 거에 능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강원이 제 생각에는 그 장 의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김병수 감독의 축구 자체가 몇 가지 이제 약점들을 분명히 이제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승대, 조재환, 정석화, 고무열, 김경중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이제 외국인 뭐 아주 1급 선수 공격수들만큼의 골수를 합작을 해 줄 것이냐,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강원이 올 시즌 뭐 나가자토 선수 한 명 빼고는 다 뭐 국내 선수인데,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강원이 올 시즌 상당한 다크호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저는 역시나 있다고 보여져요. 작년만큼 기술적으로 잘할 그리고 것이다. 작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안정적일 수 있고, 그 데려온 선수들을 보면은 김병수 감독의 어떤 구상 같은 게 잘 녹아 있습니다. 예를 정말 들어 아이들이죠. 안양에서 윙백으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최광훈 선수를 데려왔어요. 이 최광훈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가자토 선수도
어떻게 보면 경쟁을 엄청난 경쟁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최광훈 선수가 물론 이제 왼쪽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오른쪽도 가능하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나가저토 선수, 최광훈 선수 경쟁 체제가 될 것 같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강지훈 선수가 물론 강지훈 선수도 상무 그 서류 합격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당장 나가는 건 아니니까 신광훈 선수 있는데 또 강지훈 선수도 있어요. 여기에 중앙 미드필드는 정말 괜찮습니다. 한국영이 있고 이영재 여기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이지만 김지현 선수가 또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 이현식 선수가 있고 또 김현욱 선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정도가 돌아간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중원의 퀄리티는 외국인이 없이도 상당히 김병수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아주 역동적으로 잘 해줄 수 있는 선수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생각이고 공격진도 이제 누가 확실하게 다득점을 할 것이냐 그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김승대, 조재환, 정석화, 고무열 김경중 뭐 이 정도면 사실 이 가운데서 정석화 선수가 상당히 뭐 K리그 팬들이 다 아시다시피 기량이 좋은 선수인데 정석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전체 시즌을 봤을 때는 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못 됐거든요. 그런데 정석화 선수가 이제 돌아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수 영입한 거나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전체 팀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선수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더 추가되긴 했지만 김병수 감독의 또 성향을 봤을 때는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담금질 할 수 있는 기간은 오히려 조금 더 긴 그렇죠. 면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지난 시즌은 그 외 전설적인 그 포항과의 대역전극 뭐 이런 이 경기부터 어떻게 보면 병수볼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더 떠오르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처음부터 병수볼 스타일로 잘 가지 않겠나. 거기에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수비 자원이라든가 공격 자원이라든가 또 미드필드의 어떤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이나믹한 경기를 운영할 때 상대 팀들도 사실은 좀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최용수 감독이 자, 요 스타일을 이제 어떻게 미리 예측해서 잘 극복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서울도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 서울이 물론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실리 축구와 분석 축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게다가 한찬이라든가 한승규 선수가 추가가 됐고 또 아드리아노 선수가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도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루트에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서울도 제 생각에는 수비진에서 수원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서울도 약간의 수비 쪽에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그 페시치 선수가 확실하게 터져주지 않는다면 득점 쪽에도 서울 역시도 100% 신뢰가 가진 않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페시치 선수라든가 아드리아노 선수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주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약간 미드필드 쪽으로 내려가서 전체적인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도 병행하게 될 것이고 박동진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보셨다시피 뭐 상대 수비진에 대한 왕성한 압박이라든가 전후 좌우를 가리지 않는 활동 반경 넓은 플레이로서 또 팀에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 박동진 선수는 나름의 또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골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선수들이 이제 페시치 선수와 아드리아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선수가 첫 경기부터 펑펑 터질 거냐? 그거는 저는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매치업은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에 워낙에 이 두 팀이 아주 팽팽하게 보냈었거든요. 게다가 뭐 사실 판정 시비 같은 것도 있어서 두 팀 간에는 알게 모르게 지금 또 상당한 경쟁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최용수 감독의 어떤 대비력, 준비력에도 저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은 병수볼에 조금 더 견고한 판을 첫 경기에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강원? 약간은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 경기는 참 감독의 신경전도 볼만할 것 같고 팬들은 또 아드리아노가 돌아왔기 때문에 최용수 감독의 그 합이라는 게 보여준 게 있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도 기대를 하던데요. 아드리아노가 최근에 상당히 성실하게 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박주영 선수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살도 빠지고. 네. 그래서 올 시즌이 박주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다시 전성기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 페시치 선수는 여름에 지금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페시치 상황은 아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페시치도 잘 활용을 해서 공격 시너지를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 공백 기간이 앱서울에게 좋은 점은 지금 최용수 감독이 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술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부터.
거기에 이제 핵심이 3백의 왼쪽 센터백인 김주성, 오른쪽 센터백인 황현수가 있죠. 중앙에 이제 김남춘이 있다면 이 세 명의 이제 3백 중에서 왼쪽, 오른쪽 김주성, 황현수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이 오버랩을 계속 해야 되니까 센터백 오버랩이잖아요.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특이한 전술이. 이 오버랩이 사실 공수에서의 어떤 타이밍, 오버랩 타이밍도 중요하고 체력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사이클로 본인이 90분을 소화해야 되는지의 노하우도 중요하고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공백 기간이 서울에게는 오히려 강원은 그냥 기존에 했던 조직력을 조금 더 담금질시키고 서울은 어찌 보면 새로운 전술입니다. 포지셔닝은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황현수, 김주성 이런 선수들이 사실 실전에서 자꾸 연습을 해봐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러한 체화된다 오버랩, 그렇죠. 오버랩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몸으로 이제 진짜 체화되는 그러한 이제 운영이 필요한데 이 공백 기간의 훈련이 제가 보면 새로운 전술을 다듬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아주 적응하기 좋은 시간이 됐다라고 봅니다. 서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는 이제 서울에게는 그러한 운영에 있어서 공격자를 순간적으로 늘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윙백인 고강민, 고요한 이런 유형과 함께 상당히 파괴력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세 명의 미드필더도 오스마르 중심으로 해서 주세종, 알리바이프 이런 선수들인데 수비 시에는 역삼각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셨다시피 공격 시에는 알리바이프는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런 이제 변칙적인 운영. 중앙에서 미드필더들의 변칙적인 운영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또 전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용수 감독과 이 김병수 감독의 대결은 이번 개막 라운드에 사실 전술적으로는 가장 흥미로운 매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독이 본인 스타일로 아마 갈 겁니다. 연습했던 걸로 아마 갈 것 같은데 누가 더 좋은 전술에서 효과를 내고 결과를 내느냐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김병수 감독 얘기 약간만 추가하면 이범수 골키퍼를 또 데려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예 이광현 선수와 이제 또 좋은 경쟁이 되겠죠. 그리고 상주 상무에서 지난 시즌 아주 꽤 괜찮은 활약을 했던 수비수를 또 데려왔는데 김영빈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상주 상무 시절 돌이켜보면 김영빈 선수도 오버래핑 센터백이에요. 여기에 임채민 선수도 물론 수비가 기본인 선수긴 합니다만 영남대 예전 그 김병수 감독에게 배웠던 거를 돌이켜보면 임채민 선수도 사실 발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이범수 골키퍼도 제가 봤을 때는 발밑이 좋은 편에 속하는 골키퍼예요. 그래서 김병수 감독도 자신의 어떤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더 추가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수비진의 증강이 단지 수비력만을 위한 증강이라기보다는 그 병수보를 좀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오범석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고 센터백도 보고 전천후로 오범석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또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역시 오범석 선수도 이제 연령이 높기 때문에 풀타임 풀 시즌 뛰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범석 선수의 출전 시간이 약간은 줄어들 것이다. 이걸 예상하면 발밑이 좋은 자원들이 좀 더 아래쪽에도 있어야겠다. 네. 제 생각에는 김병수 감독의 어떤 선수 보강은 그것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보여져요. 수비력만 단순히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강원도 어쨌든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멤버가 지난 시즌보다는 올 시즌이 한결 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이 스쿼드가 좋아졌잖아요. 근데 사실 선수들이 포지션이 같은 선수들이 많으면 경쟁 체제가 되면은 어떤 팀은 뭔가 더 조금 승부욕이 더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팀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기도 하는데 김병수 감독은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에요. 그런데다가 최용수 감독도 그런 선수들의 심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감독 매치업을 좀 굉장히 재밌게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여기 같습니다. 여기 안 가고요. 아닌가요? 저는 전북과 수원 경기 가요. 저는 갑니다. 아 그래요? 취재 신청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예. 자리들이 아마 이렇게 띄어서 아마 맞아요. 미리 배정을 시켜놔서 네. 신청을 해놨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이제 울산과 상주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두 분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울산은 우승 후보로 예측을 하죠. 네. 비욘 존슨은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끝나고도 이 선수에 대한 장점을 많이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최전방에 주니어가 있다면 이 선수 이제 윙포드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체격 조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또 윙포드로서의 역량, 또 최전방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공격수입니다. 아직 뭐 적응 단계가 있겠지만 상당히 좋은 선수고 이청용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네. 사실 김보경 선수가 나간 공백을 이청용 선수가 윙어 역할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병행을 하면서 김보경 선수 역할을 저는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청용 선수라면. 거기 이제 또 중앙 미드필더로 아주 볼 잘 차는 선수들 윤빛가람 데려왔죠. 네, 신진호도 있죠.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도 지배할 수 있는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홀딩 미드필더 없이도 이런 중앙 미드필더 체제로도 3-4-3 운영을 시킬 수 있는 체계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멤버가 좋다. 또 결정적으로 이제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가 필요할 때는 뭐 원두재 선수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때는 수비수로 기용도 했었지만 홀딩 미드필더로 또 기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모로 다른 선수들도 지금 멤버가요. 좋아요. 남아 이청용, 돌아요. 윤빛가람 또 조현우 선수 데려왔죠. 김승규가 그러니까요. 갔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정승현, 김기희 이러한 좋은 수비수들을 데려왔고 고명진도 있어요. 데려온 선수가. 지금 기존 선수들에다가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고 윙백 데이비슨 선수도 상당히 좋은 윙백입니다. 왼쪽 윙백. 그러니까 지금 멤버들의 퀄리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전북의 일부 불확실한 어떤 포지션별의 약점 스타일보다는 울산이 더 균형이 맞는 느낌 같아요. 심지어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 안 하신 선수들 백업에, 가운데 그렇죠. 젊은 선수만 딱 얘기하면 이동경, 박정인, 그러니까요. 정훈성, 네. 최준 이런 선수들이 또 뒤에 받치고 있거든요. 뭐 엄청나요. 거기에 또 나이 많은 베테랑들 김인성, 뭐 이근호, 지금 뭐 박주호, 김태환, 예. 그렇죠. 김태환, 정동호,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30대 초반의 베테랑들과 젊은 선수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딱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문제는 이제 김도훈 감독이 이거를 어떻게 잘 엮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땐 이건 지난 시즌 정도로 잘 꾸려 나가도 우승할 수 있다. 울산은 우승 멤버라고 좀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상주죠. 상주는 이제 동기부여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리그 일정이 축소되면서 올 시즌 끝나고 팬들 아시다시피 그쵸? 아시죠? 상주가 연고지 협약이 바뀌죠. 상무랑 종료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는 시민구단을 창단할 준비를 하고 어차피 그래서 창단하게 되면 2부 리그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 팀은 자동 강등이 되는 상황이에요. 상주 상무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큼 동기부여를 심어주느냐. 물론 저희가 지난번 K리그 이제 프리뷰할 때도 야 상주는 올 시즌에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 많이 들어왔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문선민, 뭐 오세훈, 권경원, 뭐 그런 선수들의 박용우, 이명재. 박용우, 이명재 또 기존 선수들도 있고요. 유승우, 진성욱, 송승민, 이찬동 뭐 멤버들이 좋은데 일단 이 경기만 보면은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그 교통사고 소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몇몇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이 지금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물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새로 들어온 신병들이 훈련할 시간은 좀 많이 생겨서 조직력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상대가 이제 울산이라는 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상주 상무가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K리그 1의 많은 팀들은 어차피 강등인 상주가 꼴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야만이 그래야 이제 나머지 한 팀도 승강 플레이오프의 기회가 생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주는 최하위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도 잘했었는데 김태형 감독을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올해도 좀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선수와 신병들의 어떤 조합을 보면 지난 시즌에 물론 이제 윤빛가람이라든가 아까 말한 김영빈이라든가 뭐 이규성이라든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올 시즌의 이 멤버는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도에 진성욱, 류승우, 한석종, 이찬동, 강상우 이런 선수들이 이제 8월이면 또 나가는 문제가 있고 또 나머지 11월에 나가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김민혁, 김진혁, 송승민, 배재우 이런 선수들이 또 11월에 나가고 이 두 차례의 이탈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전까지는 또 같이 뛸 거고 신병으로 기초군사훈련 받은 선수들을 시즌 초반부터 합류시키지 않는 게 이제 상주의 원래 이제 루틴인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길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선민, 권경원, 뭐 이명재 이런 선수들 처음부터도 막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용우 선수 뭐 그런데 이제 다만
요 경기에 한해서는 좀 전에 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요소가 작지는 않아 보여요. 뭐냐면 그 교통사고 때문에 바로 뛰기가 좀 어려운 선수들이 오세훈, 전세진, 김보섭, 이상기, 이동수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 가운데 오세훈, 전세진, 김보섭 선수가 22세 이하에 해당하는 선수들인데 이제 오세훈, 전세진, 김보섭 선수를 아예 엔트리에서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엔트리 자체를 2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을 만약에 엔트리에 안 넣는다는 얘기는 선발 라인업에도 당연히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교체 멤버도 1명 줄게 돼요. 그것이 이제 22세 룰이거든요. 전체 포함시키는 선수 숫자에 따라서 엔트리가 정해지고 또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교체 멤버에도 이제 변화가 오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선수들을 아예 엔트리에서 빼게 되면 상주는 이 울산전에 있어서는 엔트리도 축소되고 교체도 한 장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요거는 아무리 남은 선수들이 상주가 지금 멤버가 괜찮다 손 치더라도 호화 멤버의 울산을 상대로는 이거는 전술적으로 적지 않은 핸디캡을 안게 돼요. 이 경기에 한해서는 상주가 충분한 다크호스의 역량을 발산하기는 약간 좀 어렵다. 상황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울산과 상주의 뭐 지난 시즌 뭐 근년의 경기들에서 울산이 또 자신감을 얻을 겁니다. 최근에 또 전적 자체가 또 울산이 워낙에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조합하면 이 경기는 저희가 오늘 3경기를 얘기했잖아요. 3경기 가운데서 울산이 좀 가장 승률이 좀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렇게 K리그 개막을 맞이해서 3경기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남은 3경기는 승부 예측.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승부 예측을 할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 유나이티드 대 대구 FC 토요일 날의 경기입니다. 감독의 변화가 있는 두 팀의 만남인데 제가 만약에 대구가 홈이었으면 대구라고 확실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무승부. 무승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승. 대구승? 네, 인천이 아직까지 확실히 정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무고사 선수의 컨디션도 요 날 어떻게 될지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수비진도 지금 이재성 선수 문제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즌 초반에는 임원석 감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대구는 그에 비하면 뭐 대한 선수 같은 추가된 선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또 패턴은 지난 시즌에 이미 거의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살짝 안 나서 그런데 인천이 초반 몇 경기 되게 잘하지 않나요, 항상?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경기 그다음 막 경기 이렇게 이제 쭉 그러니까. 무너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근데 8월 지금 이후에 막판. 근데 이게 지금 첫 9월, 10월 돼서 경기잖아요. 이제 막 그래서 뭔가 그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 저도 그런 느낌은 있긴 네. 있는데 예, 저도 대구에 한 점 차 승리할래요. 대구도 윙백들도 몇 명 나가고 아예 이제 약간 불안 요소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잘 짜여져 있고요. 그 조광래 사장을 필두로 팀 스타일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근 감독 대행 체제에서도 이러한 축구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나올 것 같고 인천은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선수가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런 상황에서 무고사가 뭐 폼이 약간 완전치 않다, 뭐 케인대를 중요할 거다 여러 가지 기사들을 봤지만 그럼에도 저는 대구가 한 골 더 넣는 축구할 것 같다. 한 점 차 승부.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광주 FC 대 성남 FC입니다. 성남 FC는 김남일 감독이 공격 축구를 한다. 거듭나겠다. 막 이런 말을 네. 했어. 멤버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많이 공격적인 멤버가 추가가 좀 됐어요. 맞아요. 영입도 많이 했어요. 공격을 중심으로 일부러 그렇게 영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광주 FC는 또 K2의 득점왕 펠리페 선수가 있잖아요. 과연 K1에서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제2의 말컹이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성남 FC. 성남. 네. 저는 광주의 승. 와. 네. 김남일 감독 체제에서 김남일 감독이 경험이 없지만 정경훈 코치가 왔기 때문에 정경훈 코치가 전술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영입이 베테랑들 임선영 또 권순영 거기에 또 양동현 선수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돌아왔고 크로아트 출신 토미 선수도 데려왔는데 광주예요 왜? 지금보다는 제가 보면 한 4, 5라운드 이후부터가 그때쯤. 조금 더 팀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기 리그 초반 1라운드는 광주가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엄원상, 윌리안, 좌우 윙어 라인 이 지금 좋고 또 마르코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지금 필리페 선수를 도와주면서 필리페 선수도 상당히 지금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나 조직력은 광주가 좀 조금 앞서 있지 않냐. 역시 광주의 한 점 차 승리 봅니다. 광주가 또 K2에서 리그 최소 실점이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공격과 수비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투톱만 보면 광주가 더 셀 것 같습니다. 어. 마르코 우레냐 선수가 뭐 우리나라와도 경기를 했던 코스타리카 네. 베테랑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 데니스 베르캄프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 예, 세컨 스트라이커 쪽으로 약간 활동폭도 넓게 가져가면서 상당히 절묘한 패스를 잘 찔러주는 스타일이고 아주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펠리페 선수에게는 상당한 응원군이 되리라는 생각이고 두 선수의 조합이라면은 이게 잘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K리그에서도 소문난 투톱이 될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 투톱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체 멤버들까지 다 해서 보면 성남이 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무승부거든요. 제 결론은 무승부인데 저는 특히 이스칸데로프라든가 토미 이런 선수들 영입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요바노비치 선수도 마찬가지고 투톱의 위력과 뭐 측면에 또 아주 젊은 빠른 선수들이 있는데 광주도 득점을 하지만 광주의 수비가 K2에서 버티던 것만큼 무실점으로 버틸 것 같지도 않아요. 성남이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이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지금 갖춰놓은 선수들과 지금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길어진 연습 기간을 고려하면 성남이 지난 시즌보다는 약간 더 부드러운 빌드업을 보여주면서 성남도 득점 찬스를 만들고 저도 성남도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1대1 정도? 네, 알겠습니다. 무승부. 세 번째 경기 또 갑니다. 포항 스틸러스 대 부산 아이파크 일요일의 경기입니다. 포항의 1588 라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부산 정말 올라오고 싶었던 K1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1588. 네. 그 다음에 뭐죠? 일류첸코, 오닐. 오닐, 팔로세비치, 팔라시오스. 네. 브랜돈 오닐. 네. 1588, 1588.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에게 그만큼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맞아요. 포항 스틸러스. 포항에서는 한현님부터 하시죠. 고민되네. 한번 미시네요. 들어보고 싶어. 요 경기는 포항. 네. 이 경기에 한해서는 그래도 포항이 더 완성돼 있을 것이다. 부산은 사실은 뭐 박종우라든가 김진규, 뭐 이동준, 허물로 이런 또 팀의 중심 김문환 이런 선수들은 그대로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부산이 오히려 좀 맞춰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 될 팀이고 네. 빈치 싱코 선수가 어느 정도 폼으로 이 경기에 나올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빈치 싱코 선수의 폼이 어떨지 빈치 싱코 선수가 사실은 2부 리그에서 하던 것만큼 해줘야 올 시즌 부산이 맞아요. 예, 크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봐야 되고 헤이스 선수는 재간은 있는 선수예요. 양발 능력도 아주 좋고 재간은 있는데 요 선수가 이제 태국 리그에서 뛰다가 왔는데 얼마나 지금 이제 전성기만큼의 기량이 되는지도 조금 봐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일단 이 경기는 선수층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첫 경기 아닙니까? 그냥 액면가대로 그냥 저는 포항으로 저도 갈래요. 저는 무승부. 무승부, 포포무. 네, 두 팀 다 공격력 부재에 시달리다가 네 골이 거의 나지 않는 0대 0대0? 될 것 같습니다. 부산도 그렇긴 한데 부산이 지금 베테랑 수비진들의 도스톤백까지 영입을 했죠. 네, 강민수, 김동우에 거의 윤석영까지 데려왔어요. 기존에 김치우, 김문환 이런 좋은 풀백도 있지만 센터백, 풀백 강화도 됐고 전체적으로는 뭐 한현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김진규, 뭐 호물루, 뭐 박종우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고 김병호, 이동준 오랜만에 이제 수비 쪽에 좀 많이 집중을 또 하는 느낌을 주독재 감독도 밝혔고 상당히 그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포항이 그 정도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는 저는 아직 아니라고 보여요. 저분이 지난 시즌 38라운드를 벌써 잊어버리셨네요. 아니 그때는 뭐 많은 골을 넣었지만 네 그게 이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느낌이에요. 양 팀이 상당히 시속 게임을 하면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자,
이렇게 K리그 개막을 맞이해서 저희가 K리그 어떻게 봐야 하나 첫 경기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정말 기다렸던 만큼 즐겁게 잘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